그래서 44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게 저기 45페이지 박스 있어요.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라고. 네, 요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44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거래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회계는 거래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로 시작을 해서 분계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전기라는 걸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초반에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분계.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그 아까 드린 것 중에 한 장짜리 있어요. 마지막 시간에는 그 한 장짜리 피시면 돼요. 그래서 분계 연습을 오늘부터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하시기 전에 저기 45페이지 박스 잠깐 보시면 이거는 회계하는데 기본이에요. 이거 모르고 회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왼쪽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차변이라고 그럴 거예요. 뭐라 그럴 거예요? 차변. 오른쪽은요? 대변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들끼리 쓰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나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못한 게 되는 겁니다. 뭐 잘하고 잘못하고가 솔직히 별거 없어요. 그냥 내가 그 규칙에 잘 맞췄으면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 그 규칙에 안 맞췄으면 잘못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거래 10요소로 외울 거예요. 원래 교재에는 8요소로 되어 있어요.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8가지로. 예, 그 8가지가 원래는 맞아요. 예, 맞는데 저희는 몇 요소로 공부할 거라고요? 예, 10요소로 공부할 거예요.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하나씩 보시면 자산이 늘어나면 차변에 쓰도록 되어 있어요. 뭐가 늘어나면요? 자산이 늘어나면. 그 다음에 자산이 줄어들면 대변. 그 다음에 부채가 늘어나면 대변. 부채가 줄어들면 차변. 자본이 늘어나면 대변. 자본이 줄어들면 차변. 요게 조금 교재랑 달라요. 거기 수익의 발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익 발생이 수익 증가예요. 그래서 수익이 증가하면 대변, 수익이 감소하면 차변, 비용이 증가하면 차변, 비용이 줄어들면 대변. 이렇게 작성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좀 넘는 시간 동안에 이 회계를 배우면서 이 약속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나는 일을 잘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가 가장 기본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이 10가지가 생기면 그걸 거래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거래.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회사에서 뭐 상품 100만원을 판매하고 대금은 뭐 보통 예금으로 받다. 뭐 이런 거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게 발생하면은 요거를 가지고 분계라는 작업을 합니다. 뭐를 한다고요? 분계. 그리고 옛날에는 전기라 그래서 장부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기는 안 하고 프로그램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프로그램이 뭐를 만들어줘요? 장부를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시대 자체가 이제 전기라는 건 요즘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아직도 하는 회사도 있긴 있어요. 극소수지만 아직도 장부 쓰는 회사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엔 장부 써요? 프로그램으로 많이 해요?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 또 내일 쪽지 시험 볼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쪽지 시험은 3가지 볼 거예요. 재무회계 보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보고, 요 거래 10요소. 그래서 거기 44페이지 보면서 또 설명드리면은요,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모든 활동을 뭐라 그러세요? 거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10가지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야 돼요. 요건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고. 그 다음에 저기에 보시면 2번에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 보시면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있어요. 무슨 성이요? 네, 이중의 뜻이 뭐죠? 하나, 두 개, 두 개. 그래서 이중 그러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중이 뭐냐면 차변하고 대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하나가 들어갔으면 무조건 대변에도 뭔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걸 거래의 무슨 성이라 그래요? 이중성. 그래서 이중으로 적는 거예요. 차변 쓰고 어느 변 쓰고 대변 쓰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의 10요소. 원래는 8요소인데 이론에서는 8요소가 맞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10요소로 기억해야 돼서 저희는 10요소로 외울 겁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그리고 이거 딱 보면 아시겠지만 차변이 증가면 대변은 뭐예요? 감소예요. 그리고 대변이 증가면 차변이 뭐죠? 감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시면 계정 및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이거 썼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걸 계정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계정.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써있듯이 뭐 현금, 뭐 외상매출금 요런 거 설명은 좀 이따 할 거예요. 뭐 외상매입금 뭐 요런 것들을 계정 과목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계정 과목.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종류를 내가 얼마나 숙지하느냐, 기억하느냐,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제 수업 끝날 때쯤 되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아우, 저 이렇게 해갖고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겠어요? 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공부하는 게 100이라고 치면요, 회사 가시면 많이 써야 30에서 50밖에 안 써요. 그래서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업무도 업무지만 사람관계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그만두신 분, 저도 뭐 많이 그만뒀지만 제가 그만뒀었던 걸 10번이라고 치면 9번은 사람 때문에 그만뒀어요. 일 때문에 그만둔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아까 그 망했다라는 거. 두 군데 있구나. 거기랑 이제 한 군데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만뒀어요. 왜냐면 저하고 동기가 5명이 있는데 그 동기들은 7시 반, 8시면 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 회사 다니면서 10시 전에 가본 적이 손가락으로 꼽아요. 그래서 그만둔 적도 있었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왜냐면 인정은 받는데 내가 힘드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알고 계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 잘 못했었는데 일을 너무 잘할 필요는 없어요. 못하는 것도 안 좋지만 잘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왜냐면 빨리 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나씩 꼭 더 줘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만둘 때 인수인계서 쓰라 그랬고 인수인계서 작성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 혼자 50가지인가 60가지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내가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적어놓고 보니까 혼자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때 부사장님하고 친했어요. 부사장님하고 일할 게 많았어갖고 그 부사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그만둘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그래서 제 일을 좀 떼어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부사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분 말씀도 맞아요. 너 일을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떼어주잖아. 그러면 그 사람도 그만둔다 그럴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2명 뽑았어요. 1명을 뽑잖아요. 그럼 도망가요. 인수인계 하다가 도망가요. 제일 오래 버틴 사람이 이틀 버틴 사람이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3번째 뽑아준 사람이었는데 이미 2명은 도망갔어요. 그 이제 그 사람이 와갖고 이제 인수인계 막 하고 점심 먹을 때 됐잖아요. 그래도 내가 먼저 왔고 월급을 좀 몇 번 받았으니까 점심 사주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 혼자 점심을 먹고 오겠대요. 처음 왔는데. 그러면 결론은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도망가겠다는 뜻이죠. 그래갖고 딱 한마디 했죠. 저희가 점심시간이 1시까지다. 그러니까 1시까지 오시라.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리고 최종으로는 2명 뽑아줬어요. 그래도 2명한테 인수인계하고 저는 그만뒀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안 되는 얘기지만 2명치 월급을 나한테 주면은 목숨 바쳐서 할 텐데 예. 하고 생각하면서 그만둔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너무 일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몸만 사가요. 해보니. 그래서 그놈의 적당히가 가장 좋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4번에 붕괴라고 있어요. 별표 3개 치세요. 제일 중요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46페이지에 있는 붕괴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붕괴가 당연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네, 어려우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저희가 아마 시험 볼 때까지 붕괴만 한 1000개 정도 많이 하시는 분은 제가 뭐 숙제 내드리는 것까지 다 하시면 한 1000개 정도까지는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조금씩 이해되는 파트 중에 하나가 붕괴인데 그냥 붕괴가 뭐냐면 아까 왼쪽이 뭐라 그랬죠? 차변. 오른쪽이 뭐라 그랬어요? 네, 차변하고 대변에다가 정리하는 게 붕괴예요. 그래서 그 정리를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그리고 얘가 잘 돼야 시험에서도 합격하실 수 있는 게 우리 시험 문제의 50점 정도가 이 붕괴한 거를 입력하는 거거든요. 입력은 쉬워요. 네, 대부분 틀리는 이유는 뭐가 안 돼서 틀리는 거예요? 붕괴가 안 돼서 틀리지 입력이 안 돼서 틀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입력 되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쉽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전기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네, 요즘엔 전기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46페이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전기는 장부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해요. 어디에 옮겨 적는 거예요? 장부에. 근데 요즘에 장부 쓴다 그랬어요? 안 쓴다 그랬어요? 안 써요. 이제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장부를 사용을 안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장부 안 쓰고 프로그램에 뭐예요? 입력합니다. 그래서 전산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회계는 프로그램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전산회계니까 뭐까지 할 줄 알아야 돼요? 프로그램에다가 등록까지. 그거까지 이제 시험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프로그램은 진짜 쉬워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근데 앞으로 더 발전할 거니까 나중 되면 얼마나 발전할지 지금도 편한데 나중 되면 더 편해요. 그리고 미리 하나만 좀 설명드리면 제가 지금 막 넘어가는 사이사이에 문제 있거든요. 손도 대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 안에 있는 문제가 다 옛날 부기 시절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는 해보는 게 좋긴 하지만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문제들은 안 푸셔도 됩니다. 근데 이러면 푸세요. 오늘 자야 되는데 잠이 너무 안 와. 그러면 한 번씩 풀어보셔도 돼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잠 안 올 때 독서하시라고. 잠이 오니까. 근데 저는 독서하면 잠 안 오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51페이지로 오세요. 이거는 이론시험 어려울 때 나옵니다. 이론시험 어려울 때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나와요.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왜냐면 이거 결론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순서를 내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래가 발생하면 붕괴를 하고 그 다음에 전기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뭐 하는 거라고요? 옮겨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시산표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표라고 있어요? 시산표. 시산표 그러면 여기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이건 시험엔 안 나오는데 시산표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몇 가지가 있다고요? 실무 가면 뭐 쓸까요? 이 중에 하나 쓰거든요. 네, 합계 잔액 시산표 써요. 왜 그러냐면 합계 잔액 시산표는 합계도 있고 뭐도 있죠? 잔액도 있죠. 근데 실무 가시면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얘기 안 해요. 너무 길어서. 뭐라 그럴까요? 줄여서 네, 합잔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장 상사분이 합잔 뽑아갖고 와. 그러면 뭐 뽑아다 주면 돼요? 합계 잔액 시산표. 사회생활 잘하는 게 별거 없습니다. 탁
얘기하면 척 갖다 주면 그게 사회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좋아합니다. 합장 갖고 와봐. 그러면 손 번쩍 들고 합장이 뭐예요? 그러면 직장 상사분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겠죠. 네.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얘를 왜 뽑았지? 그리고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이거 진짜 제가 실제 들었던 얘기인데 자격증은 자격증일 뿐이에요. 그냥 자격증을 따면 이 사람이 요거 관련돼서 할 줄 안다지 잘한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 가시면 회사에 맞춰서 또 따로 공부를 조금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야간반 수업으로 자격증을 따신 분이 있어요. 야간반은 60시간이거든요. 그럼 엑기스만 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꼭 이 얘기를 해요. 야간반은 이거 자격증 딴 거지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잘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꼭 회사 가시면은 공부를 꼭 하시라 라는 얘기를 꼭 하는데 예전에 아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소개해서 저한테 배우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라 그러면서 누구누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은 따서 취업은 했는데 회사 과장님이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너 자격증 주웠지. 왜냐면 일만 시키면 실수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실수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 자격증 주웠지. 라고 실제. 네. 그래갖고 요즘 울고 있다고. 근데 그건 꼭 아셔야 돼요. 회사마다 약간씩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회사에 맞춰서 공부는 조금씩은 따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자격증이 있다 그래서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격증 없다 그래서 못해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왜 자격증이 필요하냐면 회사에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뽑을 때 자격증이 있으면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이 사람은 기본은 할 거야 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자격증을 따려면 기본을 해야 자격증을 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하는 거지. 제일 좋은 방법은요, 부모님이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는. 네. 요즘엔 그게 죄가 아닙니다. 옛날에 저 때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 소개로 들어가면 뭐라 그랬냐면 저런 능력 없는 놈, 네, 저런 별 볼 일 없는 놈 그랬는데 요즘엔 아는 사람 소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능력자로 돼요. 바뀌었어요 이제는. 왜냐면 그것도 하나의 능력으로 인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상이 바뀌어서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아는 사람 힘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것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솔직히 좋은 것도 아닌 게 저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지금도 싫고 과거에도 싫고. 그래서 예전에 면접 보라고 연락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어머니가 그 회사 과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사 가면서 어머님이 나가시면서 이제 밑에 직원으로 한 명을 더 뽑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회사 이름을 딱 봤는데 어디에서 많이 보던 회사야. 근데 괜히 부담되더라고요. 왜냐면 또 거기에다 제일 친한 친구 어머님이시고. 그래서 수소문을 해봤는데 어머님이 뽑으신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제 직원분이 제가 그때 잡코리아에다가 이력서를 올려놨었거든요. 그걸 보고 연락 오긴 했는데 부담돼서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저 아는 후배가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싫어해요. 이렇게 아는 사람 소개나 아는 사람하고 연관되어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부담되더라고요.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욕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 시대는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백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게 더 안 좋은 거다. 약간 시대가 바뀌어서. 또 요건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일 쪽지 시험 볼 것 중에 이거 있었죠. 재무상태표. 이걸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대차대조표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대차대조표. 그래서 회사 들어갔는데 위에 상사분이 대차대조표 뽑아와. 그러면 이거 뽑아다 주면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하셨던 분들은요 용어 바꾸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원래 새로운 용어 나오면 새로운 용어로 써야 되는데 워낙에 긴 시간 동안 다른 용어로 썼기 때문에 아직도 대차대조표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 갖다 주라고요? 재무상태표 갖다 주십대요. 그리고 이 시산표가 하는 역할은 딱 하나예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차변과 대변은 같아야 됩니다.
이게 회계의 기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차변에 있는 금액과 대변에 있는 금액은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그거를 확인해 주는 게 시산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산표에 들어갔더니 에러가 뜨네. 그러면은 차대변 안 맞다는 뜻입니다. 프로그램에 에러 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시산표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산표하고 그 다음에 결산정리 분계라는 걸 합니다. 거기 진하게 되어 있죠. 왜 진하게 되어 있냐면 이거 머리 아플 거예요. 이거 배우실 때 저희가 하루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4시간 4시간 동안 결산 연습을 하는데 쉬운 파트는 아닙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암기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이해도 해야 돼요. 네. 근데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수업하는 시간이 아주 긴 시간은 아닌지라 이해하는데 충분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수업이 끝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해를 좀 못한 상태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해라는 건 사람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결산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저한테도 한번 물어보시고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좀 결산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분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면 이게 설명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A로 설명하는 게 더 좋고 어떤 사람은 B로 설명하는 게 더 좋고 어떤 사람은 외우는 게 더 좋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결산이 좀 어렵긴 해요. 근데 돈 버시려면 결산을 해야 돼요. 네. 이게 우리 회계 파트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과 돈을 적게 받는 사람의 차이점이 요거예요. 결산. 그래서 결산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연봉은 못해도 500에서 1000 이상 올라갑니다. 같은 연수라도. 근데 결산을 못해. 그러면은 그만큼 내가 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연히 결산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네,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주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대신 어차피 회사 다니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받고 돈을 더 버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쁘진 않아요. 정답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결산이 언제 하는 거냐면 이날하는 거예요. 12월 31일에. 그래서 마지막 날 마무리 치는 걸 뭐라 그래요? 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저도 포함되긴 하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은요. 다수에 들어가야 돼요? 소수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죠. 소수에. 할 줄 아는 사람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유재석 씨 얘기했잖아요. 유재석 씨는 우리나라에 몇 명이죠? 한 명이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만약에 유재석 씨 같은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이 있어. 돈 못 벌어요. 근데 요즘에 저런 프로들 많이 하잖아요. 가수들 나오는 경연 프로. 그러면 제가 맨날 와이프한테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와이프가 저 사람 잘 불러. 그러면 제가 옆에서 무슨 얘기 하냐면 문제는 요즘 저런 사람이 많아. 맞잖아요. 요즘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되게 많죠. 맞죠? 경연 프로 할 때마다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 그래서 요즘에 가수들도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예전보다. 가면 갈수록 더. 왜냐면 나 노래 잘 불러. 근데 그만큼 잘 부르는 사람이 요즘 되게 많잖아요. 네. 동네에서도 한두 명씩 있잖아요. 꼬박꼬박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잘 부르는 사람이 TV 나오잖아요. 근데 그 TV 안에서도 잘 부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돈 벌기가 힘듭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제 눈으로 봤어요. 언제 봤냐면 다들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에 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일할 때 제가 있었던 학원이 전국에서 스마트폰 앱 수업을 제일 먼저 한 학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돈 버는 걸 본 게 아니고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하려고 사람은 뽑아놨는데 가르칠 강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인가 두 명이 스카웃 됐어요. 얼마에 스카웃 됐냐면 1시간에 15만원. 그러면 저희가 평균 하루에 8시간이래요. 그러면 15만원 곱하기 8하면 120만원이에요. 한 달에 20일이래요. 120만원 곱하기 20 하면 얼마예요? 2,400이에요. 연이 아니라 월. 그럼 연으로 치면 얼마예요? 거의 3억이에요. 그걸 제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다수가 아니고 뭐니까요? 소수니까. 지금은 앱 개발 수업하는 사람 너레비로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아마 3에서 5 정도 시간당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면은 강사 뽑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돈을 준다 그래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만큼 주고 스카우트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버시려면, 이쪽 파트에서 돈을 버시려면 요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데,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여기도 고민해보세요. 세무사 사무실. 근데 이거는 죄송한데 어리신 분들이 주로 가능해요. 나이 있으시면 잘 안 뽑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밤새야 될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자녀가 있다 보니까 밤샐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을 선호하기는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구조상. 그래서 좀 나이가 좀 어리다 그러신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도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도 세무사 사무실 다녀봤지만 근데 월급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가리켜 놓으면 도망가요. 네, 세무사 사무실에 열심히 가리켜 놓으면 거기 직원들이 일반 회사로 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일반 회사로 가면 월급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이 월급이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세진 않은데 여자분들 직업으로 괜찮아요. 근데 남자분들 직업으로는 아주 좋진 않아요. 왜냐면 월급이 그렇게 세진 않다 보니까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결혼을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직장만 하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보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그렇게 세무사 사무실에 많진 않아요. 보면. 근데 저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생활을 해봤었어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텃세가 좀 세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런 얘기 자주는 안 할 건데 남자 세계보다 여자 세계가 더 무섭습니다. 네, 저도 이제 남자 세계에서도 일을 해보고 여자 세계에서도 일을 해봤었는데 여자 세계가 더 무서운 게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솔직히 욕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술 먹으면 그 다음날 만약에 싸웠을 때가 100이면 술 먹고 오면 80으로 줄어들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머리끄댕이 잡고 욕하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술 먹고 그 자리에서는 하하호호 했는데 그 다음날 오면 또 싸우고 있어요. 네. 이런 경우들이 남자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두 군데 다 이렇게 생활을 해봤지만 여자분들이 있는 데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네. 왜냐면 이게 좋게면 상관이 없는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남자보다 더 오랜 앙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자분들 세계도 만만치는 않지만 여자분들 세계가 그게 좀 더 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 잘 배워 놓으시고, 근데 이 결산은 회사 가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세무사 사무실이 괜찮을 거라고 설명드리냐면, 세무사 사무실을 가시면 혼자서 30개에서 50개 정도 되는 업체 담당을 해요. 그러면 결산을 1년에 30번 내지 몇 번 하는 거예요? 50번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 들어가시면 결산을 1년에 몇 번 하죠? 한 번밖에 못 해요.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 있다가 일반 회사로 이직을 하시면은 내 몸값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맡고 있던 회사에서 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올 때도 있어요. 너 거기에서 지금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회사로 오면 얼마 더 줄게.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있어요. 뭐는 있냐면 저도 세무사 사무실을 다녀봤지만 세무사 사무실이 좀 더 일반 회사보단 자유로움이 좀 더 커요. 왜 그러냐면 세무사 사무실은 신고 때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때만 잘하면 돼요. 신고만 잘해주면 일반적으로 해결이 되다 보니까 평소에는 좀 더 느슨해요. 일반 회사보다는. 근데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위에서 이렇게 좀 누르는 것도 일반 회사가 좀 더 세더라고요. 두 군데를 다 해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움이 좋으신 분들은 여기가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신고나 이럴 때 집에 못 갈 수도 있다. 하루 이틀 정도. 그런 부분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지금 한 얘기들은 공부 관련된 건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60페이지 여기부터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클 틈만 본 거고 여기부터 시작인데 조금만 더 보고 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아까 나눠드린 것 중에 한 장짜리 있어요. 그게 이제 분계인데 같이 풀 거예요. 왜냐면 처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같이 풀고 이제 사이사이에 한 번씩 할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61페이지 그 60페이지 보시면은요 자산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네,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재화하고 채권. 그래서 재화하고 채권으로 되어 있고요. 재화는 뭘로 되어 있냐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을 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치 그러면 돈이에요. 뭐라고요? 돈. 유채물은요? 만질 수 있다. 무채물은요? 만질 수 없다. 그렇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앉아있는 의자 가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재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의자는 유채물입니다. 만질 수 있으니까. 무채물은 대부분 권리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저작권 같은 거. 우리 보면은 작사 작곡가들, 뭐 방시혁 씨도 그렇고 박진영 씨도 그렇고 TV 같은 데 나올 때마다 연예인들 보면은 뭐 작사해서 뭐 1억을 넘게 벌었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거는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럼 무채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채물과 무채물의 차이는 유자가 있을 유자잖아요. 그래서 만질 수 있으면 유채물, 못 맞으면 무채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냥 간단하게 써드리면 받을 돈. 그래서 받을 게 있어.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고요? 자산. 그래서 결론은 곧 자산은 돈이에요. 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회계도 다 곧 뭐예요?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장점이라고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한 회사에서 잘만 다니시면 오래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사장님들이 많은 사람이 돈 만지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한 명으로 오래 가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 돈 만지는 사람이 그 회사의 재정 담당이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 어떻게 굴러가는지, 우리 회사의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자주 바뀌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지만 거래처에서 명절 때 되면은요 이 격리 담당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선물을 보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결제할 때 자기들 거 돈 빨리 달라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저 짜증나게 하는 회사는 소소하게 복수를 해요. 뭘로 복수하냐면 돈 보낼 때 일부러 빼먹어요. 그리고 연락 오면 그때 보내줍니다. 왜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전화 오면은 빠졌어요? 죄송해요,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확인해 봤더니 없어. 당연히 없겠죠, 빼먹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돈 준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대부분 좋은 회사인데 종종 거래처 직원을 자기 직원처럼 막 부려먹는 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데는 솔직히 좀 소소하게 좀 복수는 한두 번씩 해줘야 정신 차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긴 합니다. 서로. 그 다음에 자산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는 기준은 1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1년이 안 되면 유동, 1년이 안 되면 비유동.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게 유동인지 비유동인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현금, 유동, 비유동. 유동.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금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왔어요. 이거 쓰는데 1년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며칠이면 우린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동이냐 비유동이냐는 이게 생겼을 때부터 없어질 때까지의 기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유동일까요? 비유동일까요? 비유동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한번 사면 1년 이상은 쓰잖아요. 그런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나눌 때에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1년이 넘냐 안 넘냐.
그리고 이런 거 판단하실 때 본인의 그 본인이 경험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인 경우에요. 어떤 분 보면 자동차를 유동이래. 왜 그러냐면 자기는 자동차를 사면 1년 안에 무조건 팔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 네. 그래서 좋은 차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 예전에 아는 형이 이야기해 주신 건데, 좋은 차를 싸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1년 안에 파는 사람들이 있대요. 네. 그런 차 중에서 좀 괜찮은 차량 좀 찾으면 좀 싸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은 돈이 많아서 바꾸는 겁니다. 네. 질리면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1년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안 되는 차량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면 몇 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죠. 네. 그렇죠. 10년인데 우리 기준은 몇 년만 생각하시면 돼요? 1년만. 참고로 제 차도 지금 14년 됐어요. 네. 고장 날 때까지만 타려고요. 고장 날 때까지만 타려고 하는데 잔고장도 안 나요. 네, 현재까지 잔고장도 거의 없었던 차량이라. 그래서 1년이냐 1년이 아니냐는 그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유동자산이라고 있어요. 무슨 자산이요? 네, 그래서 유동자산은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그 다음에 유동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네, 유동자산은 1년 이내인데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그래서 요걸 나누는 기준은 판매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 앞에 봐보세요. 둘 중에 하나가 판매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당좌일까요? 재고일까요? 네, 재고예요. 그래도 우리 회사 가시면 무슨 파악하죠? 재고 파악하죠. 그게 뭐예요? 팔 거 얼마나 남았냐. 네. 그거 파악을 우리가 재고 파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 그러면 뭐와 관련이 있는 거다? 판매와 관련이 있는 거다. 근데 몇 년 안에 없어질 것이다? 1년 안에. 그 다음에 당좌자산은 팔 거는 아니야. 근데 몇 년 안에 없어질 거다? 1년 안에. 그러면 당좌자산이 되는 거고, 판매할 건데 1년 안에 없어져.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재고자산. 그리고 대부분 재고자산은 몇 년 이내예요? 1년 이내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건을 사왔어. 빨리 팔아야 돼요? 늦게 팔아야 돼요? 빨리 팔아야 돼요. 왜냐면 팔아서 이익이 생겨야 우리 회사를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유동은 또 네 가지로 나누어져요. 이런 건 안 외우셔도 돼요. 왜 안 외워도 되냐면 이거 프로그램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 시험의 장점은 이론과 실기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찾아보셔도 돼요. 그런 건 제가 나중에 문제 풀 때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투자자산은 무슨 목적일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네, 투자. 그래서 투자하려고 갖고 있는 자산을 무슨 자산이라 그래요? 투자자산. 그래서 뭐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산다던가, 아니면은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산다던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책상, 의자, 컴퓨터, 뭐 에어컨, 이런 것들이 무슨 자산이 되는 거예요? 무형의 뜻은 뭐죠? 만질 수 없다. 그래서 뭐 저작권, 상표권, 뭐 특허권,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 그 다음에 기타의 뜻은 뭐죠? 얘네들이 아닌 거. 그래서 요게 아닌 거는 다 무슨 자산이 되는 거예요? 기타, 비유동자산. 근데 이거는 안 해오셔도 되는 게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전산회계이기 때문에 타자를 좀 잘 치시면 조금 더 유리는 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조금씩 타자 연습도 해보시고 해 놓으시고. 근데 타자가 느려도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54년생 그분이 타자를 80타 치세요. 근데 그분이 붙을 수 있었던 거는 그분이 그 전에 그 은행원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계를 좀 아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은 전략을 좀 잘 짜셨어요. 어떻게 전략을 짜갔냐면 75점 정도만 풀자. 그래서 몇 점만 넘기자? 70점만 넘기자. 그렇게 해서 붙으신 거지 다 못 풀었어요. 왜냐면 80타로 다 풀 수가 없어요. 시간 안에. 예,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잘 짠 게 나는 70점 정도만 풀어서 다 맞출 거야. 이 전략으로 가셨는데 딱 그 전략에 맞아서 합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놀러 오셨더라고요. 본인 붙으셨다고. 예, 저보고 고생 많았다고. 오셨는데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렇게 문제 풀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학교 공부랑 이거 하나는 알고 계셔야 돼요. 학교 공부랑 자격증 공부랑 달라요. 학교 공부는 목표가 몇 점이에요? 100점이에요. 왜냐면 몇 등 해야 되니까? 1등 해야 되니까. 근데 자격증 공부는 합격 점수만 넘기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70점 이상 합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80점이에요. 몇 점이라고요? 80점. 왜 80점 목표로 잡으셔야 되냐면 우리 사람이잖아요. 실수로 한두 개 더 틀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80점에서 한두 개 틀려도 70점은 넘잖아요. 근데 딱 70점만 목표로 하면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한두 개 실수해버리면 70점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보시든지 60점 이상 합격이면 70점을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유 점수가 조금은 있어야 되니까. 왜냐면 내가 70점 잡고 70점씩 딱 풀었는데 거기에서 한 문제 더 틀렸어. 그러면 70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격증 공부하실 때에는 그 점수에 플러스 10점 정도만 목표를 잡으셔야지. 종종 보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리 설명드리는데 본인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100점이라는 건 하나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맞죠? 이거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격증 공부할 때는 자격증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명 내지 두 명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부 좀 줄이라고. 왜냐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몇 점이라고요? 80점이에요. 80점 이상. 그래서 요거는 안 해올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프로그램 저희가 아마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은 1월 달에 볼 건데 잠깐 보여드리면 좀 작기는 해요. 글씨가 여기 왼쪽에 있어요.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들어와도 돼요. 네. 왜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론하고 실기를 같이 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여기에 가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기억하셨다가 그 문제 나오면 어디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시험의 장점은 이론 실기를 같이 한다라는 거, 그리고 단점은 70점 이상이라는 거. 저도 60점 이상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60점 이상이면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90% 이상 붙일 자신 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과감하게 할 수 있냐면 예전에 수업을 포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진짜 포기했어요. 누가 봐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그런 도전을 안 하는데 그때는 이제 학원 강사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라 좀 지금보다는 뭔가 적극성이 좀 더 있었어요. 참고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르시지 않으면 저 여기서 엉덩이 안 뜰 겁니다. 안 될 때만 부르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직접 봐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 돌아다녔다가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쳐다보고 있다고 쳐다보시지 말라고. 지금 이거 언어 순화해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였으면 돌아다닐 텐데 좀 세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현타가 와갖고 지금은 부르지 않는 이상 안 가요. 근데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제가 타자 잘 치시는 분 못 치게 만드는 방법을 하나 알거든요. 뭐냐면 옆에 가서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그럼 못 쳐요. 장담하는데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옆에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타자를 잘 못 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십시오. 근데 부르면 바로 가서 봐드리니까 편하게 부르세요. 재수업 끝나고 딴방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 선생님은 안 돌아다니신다고. 근데 안 돌아다니는 이유가
저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타자 정도는 치세요. 저도 회계 수업 없으면 컴퓨터도 가르치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솔직히 하다가 사이사이에 돌아다녀요. 왜냐면 좀 못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근데 저희 프로그램은 타자 정도만 칠 수만 있으면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그렇게 뭐 어쩌다 한 번 정도는 돌아다니겠지만 많이 돌아다니진 않을 거예요. 저 자체가.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잠깐만 쉬었다 12시 40분에 그 한 장짜리 펴놓으세요. 네, 그거 가지고 문제풀이를 좀 할 겁니다.